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게 되나요? 추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작 추천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백단 인터페이스라든지 백엔드 쪽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어프로치에 대한 스콥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겟입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이점을 드릴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의 트리거 포인트를 스코프를 좁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제공했을 때 사용자가 그걸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네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트 리커멘데이션이라고 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추천하는 거. 이건 되게 올드한 방법이죠. 잘 팔리는 상품을 추천하는 거. 탑 N 태거라고 해서 탑 N 랭크라고 해서 탑 10, 탑 5,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릴레이티드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 추천. 그러니까 아이템 간의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유사도를 가지고 이 상품이 어떤 걸 조회했으면 그 조회한 상품과 유사도가 그러니까 이퀄리티한 디스턴스라든지 퍼센트 시밀러리티가 가장 유사한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형태로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퍼스널라이즈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나에게 개인화된 상품 추천. 근데 나에게 개인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화될 수 있다는 건 나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나의 트랙 레코드, 나의 트랜잭션 레코드가 그만큼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많은 것 상품을 구매해서 제 이제 트랜잭션 레코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없잖아요. 주로 아내의 의견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구매하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화된 트랙 레코드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퍼스널라이즈 리코멘데이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어웨어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상황에 적합한 상품 추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름에 강원도에 놀러 갔는데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에서는. 근데 강원도에서 놀러 갔는데 떡볶이가 추천이 된다. 그건 좀 안 맞겠죠. 여름 휴가 때 강원도에 놀러 갔는데 강원도에 맛집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인식해서 떡볶이를 추천한다? 그거는 좀 상황이 안 맞더라. 라는 것이죠. 상황과 아이템의 유사도를 잘 비교해서 특정 지표를 통해서 그거를 특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추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 네 가지를 섞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잘 파는 상품 추천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탑 N 랭크로 가지고 주면 되니까. 랭킹 모델 기반으로. 그럼 이건 되게 쉽고, 두 번째로, related recommendation. 근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적재, 적도의 이렇게 메뉴 형태로 사용자들한테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베스트 레코멘데이션을 계속 표시해버리면 사용자들은 밀리게 되죠. 아, 이거 알아. 나 1등, 이거 안, 나랑 안 맞아. 사람들이 다 보는 영화는 안 볼 거야. 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 아, 나 옛날에 이거 샀는데 지금 얘 필요 없어. 난 지금은 예전에 구두를 검색해서 구두가 이제 연관되는 게 나왔으면 난 지금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그래. 근데 구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로, 퍼스널라이즈 리코멘데이션은, 나만을 위한 상품 추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건가? 라는 건 이제 고객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상황에 접근한 상품 추천은 위치 정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위치 정보 기반이라는 것들에 대한 동의를 고객님들이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지 우리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상품을 추천할 텐데, 그런 어떤 트레디셔널 레코드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현실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제, 이 서베이 페이퍼를 통해서, 이 서베이 페이퍼가 되게 좋은 서베이 페이퍼인데, 이걸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2021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어큐러시 오리엔티드 뉴럴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이나 인포메이션 리치 리코멘데이션에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부터 인포메이션 리치 리코멘데이션 넘어가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뉴럴 앱을 적용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계보도를 쫙 훑어놓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논문에서 바라보는 로드맵은 첫 번째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에서 우리가 아이템 기반이냐, 상품 기반이냐, 라는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 모델링, 이것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매트릭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걸 어떻게 뉴럴넷을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과거 행동 기반입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 기반이고 얘가 그래프 베이스 러닝 메소드를 쓰는 형태인데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여기서 한계점이 있겠죠. 과거 행동 기반이라는 한계점.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 같은 내적 기반이라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때 과거 기반, 내적 기반이라는 것들이 상당한 어떤 한계점으로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트 베이스드 쪽에서 이제 유저나 아이템 피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 했을 때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텍스트 콘텐츠 관련돼서는 오토인코더나 워드 인베딩 기반이나 어텐션 모델 기반이나 텍스트 설명 가지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난리지 그래프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과거 기반의 콘텐츠 베이스와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은 과거 행동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추천 모델이라고 보면은 이 템포럴이라는 시퀀셜 기반은 타임 기반, 세션 기반 이런 것들은 실시간성으로 고객들에게 A/B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씩 제공해주고 빼고 제공해주고 빼고 이런 하드서드 형태로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추천 시스템은 이 모든 게 믹싱되어 있습니다.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믹싱되어 있다는 건 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장애 포인트 탐지라든지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건가에 대한 ROI라고 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은 기존의 사람들은 쓰던 대로 쓸 거고, 신규 유입된 고객들에 대한 정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 측정이 잘 쉽지 않은 게 현재 추천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믹스하는 추세긴 한데 어떤 식으로 믹스를 개별 단위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사용자나 고객한테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아니 추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천 방법론을 잠깐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보시다시피 이제 죄송합니다. 리코멘데이션 필터링, 그러니까 리코멘데이션 시스템 전략으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에서는 유저 베이스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의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이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 어프로치는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 같은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좀 적용해 보면은 암묵적으로 피드백 데이터 셋을 가지고 레이팅이나 오더 형태로 나올 수 있겠고, 명시적으로는 레이팅이나 오더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추천이 되겠고, 명시적으로는 암묵적으로는 이제 구매 히스토리라든지 브라우징 히스토리라든지 서치 패턴이라든지 마우스 무브먼트를 가지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죠? 임원분들이.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추천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는 분도 있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후드 모델이라고 해서 아이템 간의 관계, 사용자들 간의 관계를 계산해서 거기를 가지고 이제 스코어를 매겨서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라텐트 팩터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이팅 패턴을 팩터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랩핑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 팩터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뮬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필터링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가 쌓였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고객들은 행태 데이터의 노출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이 협업 필터링 방식의 구조적 관계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박코리아를 사용한다. 근데 제가 이제 구직자일 경우에는 많이 그 이력서를 수정하겠죠. 근데 제가 구직자가 아닌데 그냥 심심해서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 오는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레코드는 곧 소멸되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 추천의 가장 큰 문제. 과거 올드한 기존의 추천 방법론의 올드한 기존의 추천 방법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천 자체가 동작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템을 런칭을 했어요. 런칭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사업부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런칭한 상품에 대해서 잘 팔릴 수 있게 상단에 노출해라고 하는 오더가 떨어지겠죠. 그럼 상단에 노출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네? 그냥 한 번씩 눌러보고 나가기만 하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또 질문이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인 입장과 비즈니스적인 입장과 어떤 식의 절충을 할 것인가. 바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콘텐츠 베이스 필터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요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랙션 데이터만이 사용 가능한 경우가 추천 대상 아이템의 선택에 선호 취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고 메모리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연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거 행동 기반입니다. 과거 행동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유저의 암묵적인 피드백이 상품 구매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암묵적인 피드백은 과거에 있다는 거죠. 이 실시간적인 지금 현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토엔코더 기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유저의 선호가 아이템 상호작용과 성형 히스토리 기준으로 이용하는 패턴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추천의 경우 바이럴과 유명 배우 등장 등의 선호 이용에 바이어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바이어스가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넌 이걸 거야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프 학습 방법론 같은 경우는 아이템 표현이 네트워크적인 효과로 잘 설명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얘를 가지고 추론을 하든지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하든지 이 친구를 가지고 뭐 활용할 때 백단의 인프라랑 어떤 식으로 잘 호환성 있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엣지와 노드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엣지로 둘지, 어떤 걸 노드로 둘지, 그리고 엣지에서의 프로바빌리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연산식을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협업 패턴 중에 상호작용 모델 같은 경우에 내적 기반. 내적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수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자료이 한정된 경우에 선형적인 선호 관계 정의로만 충분한 성능이 확보될 경우에, 그러니까 선형적인 선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미 계산된 그 단계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리소스는 적게 활용하지만 그리고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가장 피드백을 받기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디스턴스 매트릭 기반의 상호작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저와 유저, 아이템과 아이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마도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 저는 계속 보수적인 컨텐츠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보면 계속 진보적인 성향의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보수였다가 진보일 수 있고, 진보였다가 보수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 바이어스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 찍히면 평생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니까 환경도 변할 수 있고,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적인 모델링 중에 뉴럴넷 기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아이템 가깝게 매핑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협업 필터링의 상호적인 모델링 부분에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이건 뉴럴넷에도 많이 쓰이는 방법론인데, 유저와 아이템을 각각 발견하는 인베딩 행렬을 만드는 접근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인데, 이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행렬로 봤을 때 유저, 이거 아이템 이렇게 봐서 인터랙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들을 원하는 때 아닌 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아이템과 유저를 찾아내서 특정 유저가 좋아할 만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추천해줄 수 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 행동 기반 어텐션 어그리게이션 모델, 그리고 오토 인코더 기반 모델, 그래프 방법,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추천에서는 이제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라텐트 벡터 간의 곱셈을 선형으로 그래프하는 내적 방식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템의 상호작용을 내적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매트릭스 팩토라이션으로 해서 딥러닝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비선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더 복잡한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 나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핸드크래프트 피처 디자인을 줄이고 다차원적으로 정보 처리가 가능해서 다양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버퍼가 생겨요. 그리고 시퀀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RNA, CNN 등을 활용해서 성능 향상에 더욱 좋을 수 있게끔 그 기법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 딥러닝의 학습 환경을 활용을 해서 확률 기반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유저들을, 사용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존과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십니다. 기존의 추천도 물론 좋습니다. 아직도 기존 추천으로 하시는 그 산업군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의 선호가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요새 되게 재밌는 게 요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 이제 뭐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모르겠어요. 선호하는 관심과 친구가 선호하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지상파 3사만 있었고 채널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무슨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의 어떤 컨텐츠를 얘기를 하면 어, 친구들이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 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관심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베이스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하는 것과 인테그레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뉴럴 넷 모델들을 다양하게 다원으로 활용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관리 포인트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훈련시키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 훈련시킬 때 들어가는 인프라 리소스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단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러니까 앞단의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 모델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냐면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이쯤 되면은 다시 모델을 돌려도 괜찮겠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단의 데이터로부터 먼저 그 밸리데이션을 해요. 다시 한번 모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럼 기존의 서비스 모델, 그리고 모델이 그
데이터로 통해서 다시 만드는 모델과 기존 모델이 다시 그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게 모델을 바꿔도 되는지 안 바꿔도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있어서 그때 돼야지 모델을 바꿨을 때 다시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기존 모델을 그냥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모델이 같이 서비스가 되면서 스위칭을 하면서 얘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 모델을 바꿔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뒷단에 백단의 인프라가 그 말씀만 들어도 엄청 복잡하겠다고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 MSA라든지 어떤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어떤 그런 도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게 된 기반인데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잘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제 경험상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인테그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뉴럴넷 모델을 많이 쓰는 것보다 제너럴 요새 유행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GAI라고 해서 GAI를 두 가지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AI를 GAI로 부르시는 분이 있고 제너럴 A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을 GAI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너럴 AI 쪽에 지금 많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테그레이션 모델의 확장판이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인테그레이션 모델은 모델을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한마디로 챗GPT라고 보시면 돼요. LLM 모델. 그 LLM으로 생성도 하고 창작도 하고 요약도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타스크를 하잖아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도 서비스할 때 문제가 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추론을 해야 되는데 모델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GPU, CPU 뭐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인프라 코스트를 낮추면서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AL 모델로 이렇게 추천 같은 걸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들이 호기심에 첫 번에 들어가 봐요. 근데 그 사용자들이 강화되지, 인텐시파이 하진 않아요. 그 사용자들이 계속 들어오진 않아요. 그 사용자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신기하게 느끼다가 이탈 속도가 이탈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챗GPT라는 그 어떤 그 반향이 엄청 치고 올랐다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 챗GPT는. 아, 신기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그래, 신기한 건 알겠어. 근데 뭐?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프라를 다 갖춰놨어요. 처음엔 사용하시겠죠. 사용 안 하면 그 인프라 코스트.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추천으로 한정해서 보기보다 저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요. 혹시 강의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제 얼굴도 못 빼고 피드백도 못 들어서 지금까지 괜찮으신 거죠?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 네,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행동 기반의 어텐션 어그리게이션 모델들은 과거의 원한 유저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를 받는 고전적인 라텐트 팩터 모델들의 각각의 유저 아이템을 자유 인베딩 매핑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방법 대신에 더 나은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링을 위해 유저의 과거 행동을 기록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트랜지션 레코드를 많이 활용을 못했다면, 그러니까 트랜지션 레코드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과거에 있던 데이터 기반의 시밀러리티 계산을 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라텐트 팩터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매핑 관계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유저의 과거 행동 기록까지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과거 행동 기반 어텐션 어그리게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저의 선호를 모델링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과거의 행동 기록.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각 과거 아이템을 다른 기어도를 가질 것이라는 지적이 되게 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법론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시가 된 방법론들이 어텐션 어텐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그리고 뉴럴 어텐티브 아이템 시뮬러리티 모델 그리고 딥 아이템 베이스 TF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인 거예요. TF는 그래서 딥 인터레스트 네트워크들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이제 ACF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ACF는 어텐티브 콜라보레이션
인터랙티브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트한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내 유저를 고려한 어텐티브 웨이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텐티브 웨이트를 적용해서 유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때 얘의 비중값을 임포턴트하게 활용해보자는 이게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NAIS는 Neural Attentive Item Similarity 모델입니다. 약자인데, 과거 아이템의 영향도가 구매하고자 하는 타겟 아이템의 의존적인 경향을 반영을 해서 모델이 타겟 아이템을 반영하도록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의 어떤 아이템의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밀었던 아이템이에요. 이런 영향도가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에 어떤 정도의 유사도와 시미러리티와 어떤 정도의 디펜던시가 있는지에 대한 경향성, 바이어스를 좀 반영을 해서 지금 해당하는 모델이 이 타겟 아이템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타겟 아이템으로 좀 더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겟 아이템을 좀 더, 타겟 아이템의, 뭐라고 해야죠? 그런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지금 제가 프로모션 상품을 띄웠어요. 근데 과거 아이템의 영향 때문에 프로모션 상품에 대한 것들이 묻히는 거야. 너 이쪽이 바이어스 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컨셉에서 나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쉽게 좀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리고 딥 ICF나 DIL 같은 경우에는 위와 비슷한, 죄송합니다. 위와 비슷한 어테인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인터랙션 히스토리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위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시죠. 오토인코더 기반의 표현 학습도 있는데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눴잖아요. 오토인코더 기반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도 있다. 근데 이 오토인코더 기반의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은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키 스킬이 익사이테이션 기법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컴프레스 데이터 이 부분이 스킬이 익사이테이션 모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틀렉 피처라고도 하거든요. CNN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이 병목 부분의 입력 데이터에 잠재된 표현들을 학습하게 된 이 정보가 가장 메인이고 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컴프레스 데이터가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어텐션인 거죠. 이를 잘 풀어내서 원래의 형상을 만드는 게 디코더 역할인데 이 데이터를 압축해서 데이터 샘플 간의 의미적인 정보를 잘 보존하는 라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추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토인코더 기반의 리프레젠테이션 스트래터지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잘 보존하는 매니폴드를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니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거기 파이썬 개발 매니폴드에서 CV를 해서 이렇게 계속 교차 학습을 하는, 그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매니폴드를 활용해서 교차 학습을 하는 형태로. 예. 여러분들, 저도 석사 과정 나왔지만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토인코더 기반 모델은 불완전한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인코더로 각 인스턴스의 잠재 표현을 학습합니다. 반대로 디코더 파트에서는 이 잠재 표현을 기반으로 입력값을 재복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접근을 취하는 방법론으로 딥러닝이 하는 서양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알고리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것들을 딥러닝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 중에 이제 오토인코더 기반의 표현 학습을 쓰면 어떻겠냐는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겠네요. 그래서 오토인코더 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저 혹은 아이템 인코더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토인코더의 유저 아이템의 이중성을 활용하는 것은 아이템과 유저 표현을 학습하는 두 병렬적인 인코더를 놓은 다음에 이 아이템을 깔고 병렬 인코더를 놓은 다음에 여기 유저들을 봤을 때 유저의 선호를 어떤 식으로 내적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바라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 또 실무적인 얘기 좀 해드려야겠네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 기반의 표현 학습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작년까지 타이거 그래프라든지, 타이거 그래프라는 게 되게 외국에서 유명한데, 이 친구들이 메가존하고 협력을 해서 POC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타이거 그래프.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2000작년 말쯤에 철수했어요. 싱가포르로 다시 복귀했어요. 왜냐면, POC만 하고 사업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가, 아니, 저희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한번, 그러니까 잘 알고 접근을 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프, DB라는 거, 이런 거 도입하는 것들이. 먼저 활용해보고,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가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니까, 이 사업이 바로 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시지만 뭐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약간 선행 연구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제안 자체가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부서에서. 그래서 되게 그런 어떻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래프 기반 표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 날리지 그래프라고 해서 솔트루스가 되게 밀고 있는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솔트루스가 날리지 그래프를 가지고 뭐 LLM에도 적용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지금 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프 DB도 지금 되게 재밌는 게 LLM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려고, LLM하고 엮어서, 그래프 DB라든지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프들에서 발전에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서 한계체가 갖는 그 관계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추천에 활용하는 움직임인 거죠.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LLM의 발전에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서 한 개체가 갖고 있는 관계적 의미를 반영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이거를 LLM 모델을 가지고 LLM 모델의 인풋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써야지 과금도 적고 평가 스트레티지도 맞게끔 활용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생성 모델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볼 방법들은 이제 그래프 구조를 활용해서 추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추천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어떻게 하는 것도 보이고 이 검색을 또 알게 되면은 이 LLM 모델이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는지도 보여요. 예.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그래프의 관점에서 개별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 구매 활동, 도외 활동, 이런 기록. 그 해당 유저의 퍼스트 오더 커넥티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를 자연스럽게 확장해보면, 조회를 했으니까 구매를 하고, 구매를 했으니까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런 하이 오더 커넥티비티가 실현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아이템 그래프 구조에서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령 이제 이 세컨드 오더 커넥티비 같은 아이템을 똑같이 상호작용한 비슷한 유저로 구성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확장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프 DB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프 기반 표현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DNN이 커뮤니티 내에서 그래프 구조를 모델링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유저 아이템 바이파스트라는 그래프 구조를 모델링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바이파스트 그래프의 예시 모델이죠. 아이템과 유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여기 보시면 노드와 엣지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M 대 N이고, 다층적이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유저 아이템에 이런 바이파스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웃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아이템과 유저 인베딩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추천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1대1 아이템과 유저와 아이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엮고 어떤 식으로 실현해나고 어떤 식의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어, 딥러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호작용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에서 학습된 유저 아이템 인베딩이었을 때, 유저 아이템 인베딩이 있을 때, 이 인베딩에 기반해서 유저의 타겟 아이템에 대한 선호를 추적하는 모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보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이 프리트레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프리트레이는 모델에는 유저 아이템 인베딩이 다 학습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유저의 타겟 아이템에 대한 선호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모델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트래킹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아, 앞에 인풋 값이 뭘 올지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설명이 없나? 이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선 과정에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표현을 잘 학습을 했는데, 이 표현을 기반으로 어떤 아이템과 어떤 유저가 가까울 것인가는 결과값을 봐야만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을 미리 좀 알아서 거리를 측정해서 그 기준점을 잡고 이 사람한테 맞는 값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반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 러닝을 특별 시스템에 적용하는 덕분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 결과값을 평가할 때 평가 매트릭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가 매트릭을 뒷단에서 주지 말고 앞단에서 좀 레인지를 줄여서 얘는 좀 얘한테 맞는 답을 줄 수 있게끔 매트릭 러닝을 한번 해볼까? 라는 거예요. 앞단에서. 그래서 매트릭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 신경망으로 데이터가 유사도가 잘 수치화된 잠재 인베딩 공간을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저의 예측된 선호를 모델링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내적 기반 접근, 그리고 거리 기반의 모델링, 그리고 세 번째로 뉴럴넷 기반의 접근법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적의 한계와 그 개선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적이 대부분의 경우에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추천을 쓰는 도메인들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내적의 경우가 왜 효율적이냐면, 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적고, 그 빠르게 고객한테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 추천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솔직한 얘기로. 특히 온라인으로 추천이 제공되거나, 라지 스케일 연산이 필요한 경우처럼, 시공간적인 연산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내적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AI가 막 나왔다고 ML 안 씁니까? 머신러닝? 쓰잖아요. 머신러닝. 그죠? 그리고 지금 막, 뭐, 챗GPT 나왔다고 해서, 버트라든지 기존의 GPT 전에, 뭐, LSTM, 롱텀 메모리라든지 GRU 안 쓰나요? 쓰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뭐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트렌드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트렌드가 맞는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소개하는 내적 기반 접근의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라이앵글 인 이퀄리티라고 해서 삼각 불평등 위배라는 게 뭐냐면, 내적은 오직 유저와 과거 아이템의 표현이 비슷해지로만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내적이라는 거. 근데 유저와 유저,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관계를 유사하게 만드는 거는 개런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만 보는 거지, 여기 안에서의 관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형적인 상호관계만을 보장하는 거죠. 선형적인 상호관계만을 모델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와 아이템 사이에 비선형적인 복잡한 관계를 잡아내는 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선형적인, 반방향이, 양방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치워내는 거 쉽지 않아요. 이래서 이제 밑에 같이 거리 기반 매트릭이라든지 뉴럴넷 기반 매트릭을 활용해보자라는 방법론이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삼각불평등 위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현 학습 시 이제 컨스트레인을 주는 거죠. 컨스트레인이나 그 학습 방식을 조정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실험하는 그런 연구였고요. 뉴럴넷 기반 매트릭은 유저 아이템 땅 사이에 인터랙션 펑션을 사용해서
MLP CNN으로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겁니다. 어프로시메이트.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베이스 모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가, 어, 되게 유리한 데이터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거에 유리하냐, 하는 보면은, 아이템과 유저의 피처가 또, 그 아이템과 유저의 피처도 사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스파시티가 매우 높아서, 이 컬러메이션 패터닝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용하면 되게 좋고요. 그 클릭 투 레이트라고 해서 클릭 투 레이트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이 형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그래서 솔직히 현업이나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A/B 테스트를 단순히 A/B 테스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 베이스 모델 같은 거는 앞단에 두거나 뒷단에 두는 형태로도 A/B 테스트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파시티에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것들을 좀 더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측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저 아이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으로 유저 아이템에 적용 데이터가 줬을 때 입력 피처들 사이에 이 상관관계를 잡아주는 게 있고요. 그 텍스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데이터가 특정 대상 상품의 핵심적인 콘텐츠일 경우에 이 텍스트 피처를 통해서 개선된 아이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반 추천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템 피처, 그 텍스트 콘텐츠에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콘텐츠 베이스드 모델은 예전부터 다들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출발점이 이거죠. 아이템 혹은 유저의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에 유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콜라겐 피처링에서 학습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은 유저들의 행동 패턴에서 회복적인 시그널만을 인코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이 갖는 어떤 의미론적인 시멘틱한 코릴레이션은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에서는 유저의 행동 패턴에 집중했다면 이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아이템이 갖는 의미론적 연관성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울작용 데이터 외에 구조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론이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5가지 범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유저와 아이템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텍스트 콘텐츠 정보,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 소셜 네트워크, 지식 그래프. 아까와 상당히 좀 뭔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죠. 앞뒤 흥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피처 정보 모델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게 뉴럴넷을 사용하지 않는 피처 모델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중에 방법론이었어요.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이게 아까도 얘기 드린 건데 중복된 건데 이게 뭐냐 스파스한 피처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여기 세컨드 오더 인터랙션 여기 보시면 피처 벡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솔직히 이 이론들이. 1920, 뭐 1926,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연구된 고전적인 것들이, 추천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한 알고리즘으로 필드 어웨어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는 이제 필드를 고려합니다. 필드를 고려해서 특성에 기반해서 복수의 잠재 인베딩을 사용해서 각 피처마다 학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강대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논문들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번에 아시는 분 어떤 분이 저한테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화상으로도 가이드 드렸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잘 나와야 돼요. 구조적인 피처 정보 모델링은 이런 식의 아키텍처로 돼 있어.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와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바꾸고 그 기준점을 바꿔서 뷰를 바꾸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가정하에 그것들을 실험을 하면서 내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려면 기존에 선행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논문 쓸 때 좋다는 말씀을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뉴럴넷 기반 피처 정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P 스트럭처라든지 케이스 오더 모델링이라든지 트리거나 모델들이 있어요. 거기에 각각의 모델명들이 있습니다. 디크로핑 같은 경우가 MLP의 두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레이어마다 원래 입력값을 다시 주입해서 레지듀얼렛 같은 스트럭처를 보완하는 거죠. 레지듀얼렛이라고 있거든요.
그 NFM이라고 하는 거는 MLP 레이어 전에 바이 인터액션 연산을 가해서 그런 구조를 제안한 거.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장표가 되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아직 벌써 50분이 다 돼가서 조금씩 기존에 가 유사한 것들은 조금씩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쫓기게 되네요. 네. 그래서 텍스트 컨텐츠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서 텍스트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 이념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컨텐츠 설명과 위조 아이템 땅을 잇는 텍스트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의 모델링 기법들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같은 경우는 추천 자체를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컨텐츠 모델링을 할 때. 그 4번, 4는 추천의 설명 가능성에 두고 싶다고 방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저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게 라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표현할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본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워드 인베딩을 활용해서 앞뒷단에 그런 도큐먼트에 대한 인베딩 매트리스에 CNN을 적용해서 도큐먼트 잠재학습 표현을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라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이걸 TF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COMV, 그러니까 컨볼루션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이 기존에 되게 연산 속도라든지 기존에 컴퓨테이션 코스트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딥러닝화가 안 됐는데 이제 이것들을 딥러닝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컨볼루션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ONN이라고 하는 거는 리뷰 기반의 추천 모델로서 두 개의 병렬 텍스트 CNN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두 개잖아요. 하나, 둘. 얘는 유저 리뷰 테스트 기반, 얘는 아이템 리뷰 테스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학습하고 다른 하나는 아이템에 대해 작성된 리뷰를 아이템 인벤에 학습해서 여기서 로스 펑션을 주는 거죠. 서메이션 하는 거죠. 그 어텐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텐션 메커니즘 어텐션은 다들 많이 친숙한 용어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효과가 있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도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컨텐츠 내의 단어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유저의 컨텐츠 선호 인베딩을 모델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트윗 내에서 등장하는 트리거 단어를 합격해서 해시태그 추천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를 봤을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 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얘가 dual attention mutual learning between ratings and review for item recommendation이라는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재밌는 게 추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추천을 위해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여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강한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런 리뷰도 잘 안 쓰시고 댓글도 잘 안 다시고 거기 상품 후기라든지 상품성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기술자 입장, 이 추천을 구현하는 입장, 추천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텍스트 설명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기반으로 추천을 좀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입력을 사용해서 추천 정확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추천의 설명을 제공하고 이거를 목표로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고객이 리뷰를 주거나 평을 하거나 댓글을 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접근을 해서 이것들을 매칭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기부한 모델 같은 경우는 추천 설명을 위해서 중요한 텍스트 조각을 선택하는 데 집중해요. 근데 요새 되게 요새 이런 얘기 들어도 되겠구나. 추천 기반 모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챗GPT로 이제 요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챗GPT로 요약 모델, 이거 요약해줘라고 하면 얘는 내가 필요한 요약 정보가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요약 정보가 아니라 자기가 제너레이션 하고 싶어 하는 요약 정보를 줘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안 맞죠.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생성 AI를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은 뭐냐. 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문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광팔고 다니고 책도 쓰시고 뭐도 하고 막 이거 하면 다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평가 매트릭이거든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알고 평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아니면 평가 기준과 모델은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생성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평점 기록과 리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들을 활용해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로 학습하는 방법을 아,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갔네. 한 10분 쉬고, 11시부터 다시 진행해도 될까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한번 궁금해서 다들 듣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 채팅창이라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추가해달라, 어땠다,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10분 쉬고 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채- 저 쉬시면서 채팅창에 좀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선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1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채팅창으로 바로 드렸어요. 솔직히, 이론만 가지고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장소는 전부 다 제공을, 어, 카톡으로도 드리고, 여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단 드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장소는 지금 채팅창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너무 이론으로만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어, 이론 수업을 좀 결을 낮추고 이제 실제 구현을 때 어떤 각각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추천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추천에 대한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의견 주신 분의 성함이 어, 황윤철님께서도 이제 실제 시스템의 동작일 때는 얘를 보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뭐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빠르게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그리고 제가 일단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공부하셔도 되니까 공부하시면서 두 번째 이제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간 스포츠 기반 추천이 있어요. 요거는 다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세션 베이스도 또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다들 하실 얘기니까 이제 추천 포기기부터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걸 이제 이게 진짜 쓸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하려면 이 추천 뽑기라는 두 장의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데이터 수집과 처리 단계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요즘 추천 시스템은 세 개 파트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콜 파트. 리콜 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성능 평가 지표 어떻게 하는지 채팅창에 드렸잖아요. 그거죠. 리콜 파트. 두 번째는 유저 인터액션 프리딕션 파트. 그죠? 이것도 매트릭에 있습니다. 평가 매트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CTR, 클릭 레이트, CR 랭킹 파트. 그러니까 추천이라고 하는 거의 평가 매트릭은 사용자 기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에서 온 설명물이 이제 사용자한테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커지고 추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이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면서 스크린슛을 만드는 레이어 역시 세분화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기술도 다양해지는 스텝이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단계는 엔지니어링 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배치, 뭐 스트리밍 파트 이 역시도 레이어로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에어플로우라든지 웹플로우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지금 많고 이런 것들 엄청 많죠. 그래서 근데 딱 총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파트에서 뭐냐면은 후보군 산출 리콜 프로세스 단계에서 수백만 개의 상품 중 후보가 될 만한 수백 개 상품으로 좁혀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산출 단계에서 여러 개 전략들을 합쳐가지고 유저의 관심사가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커버리지를 넓히는 게 일반적인 거. 일반적으로 너무 좁혀가면은 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파트에서 너무 좁혀버리면은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름 휴가 때 강릉에 놀러 갔다. 근데 떡볶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떡볶이 같은 일이 발생한, 떡볶이 같은. 나는 강릉에서 맛집을 먹고 싶잖아요. 여름휴가 때 강릉에 갔으면 굴회라든지, 어? 어떻게 보면 강릉에 여러 가지 그 현지의 맛집들 이런 걸 추천해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좁혀버리게 되면 떡볶이만 나가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혀야 돼. 커버리지. 이 사람이 지금 뭐 면 그걸 좀 더 세분해서 보는 게 세분화해서 보는 게 좁혀서 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 미시모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안 해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넓혀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인텐션 프레디션 파트 이거 뭐냐면 의도의 책단계에서 유저의 채취 행동을 기반해서 클릭하고 바이 등의 다음 행동을 내치잖아요. 그 예측을 합니다. 얘가 할 거다 안 할 거다. 얘가 여기까지만 여기 이 랜딩 페이지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지금 랭킹 파트에서 뭐냐면 1도의 식당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수백 개의 캔디데이트로 나온 것들을 추려내서 최종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상품에 노출될 랭크를 정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매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평가 매트릭이 있죠. 제가 채팅창에 평가 매트릭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한테 답변을 드린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잘 텐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해하셔야 뒤에서 각각의 회사들이 어떻게 추천 시스템을 구성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면 제너레이트 데이터 레이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둡과 스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들어본 거 안 들어본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분산 처리 기술 플랫폼 위에서 익스트랙션 트랜잭션 뭐 랭귀지를 통해서 막 그 배치로도 쌓이고 실시간으로 쌓이고 막 쌓여요. 데이터가 위에서 막 쌓여. 근데 얘네들을 그냥 막 쌓으면은 나중에 모델링을 하기 도 힘들고 적재적소에 추천할 수 있게끔 그 메테리얼들이 위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DAG 기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추천에 대한 영역에 맞는 데이터셋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설계할 때 스키마별로 이제 권한도 할당하고 스키마별로 테이블 그리도 할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의 레이어로 보시면 되겠다. 이 앞단을. 그럼 이 앞단의 이 뒤에 제너럴 데이트 캔디데이트 레이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리코라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추천의 상황에 맞는 그 후보, 캔디데이트 아이템을 추천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기 기반의 리콜이냐, 인기 기반의 상품만 주는 리콜이냐, 아니면 CF 기반의 리콜, 컬래버레이션, 네이버 같은 리콜이냐, 그래프 알고리즘 기반의 리콜이냐,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해서 연관 룰로 하는 리콜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트릭이 다 달라지는 평가 매트릭. 근데 이런 것들을 믹스에 놓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추천한 거 맞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단에 깔아놓고, 그것들을 쫙 뽑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실어놓고 각각 추천 시스템을 세워서 거기에는 결과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우에 따라서는 CPF, 프레셔에 속하는 시뮬레이트 알고리즘 기반인 리콜이나 세션 베이스드 알고리즘.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고 시간성에 맞고 실시간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션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또 같이 놔야 된다는 거죠.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리콜에서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최대한 다양한 아이템을 후보군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diversity of recommend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추천의 다양성. 예를 들어 연관 아이템 페이지에 사용되는 제너레이트 캔디데이트 방법 중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어소시에이션 룰이에요. 근데 더 나은 개인화를 위해 다른 추출 방법을 한 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의 리콜 중에서 디버시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가 바로 스코어링을 통해서 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넥스트 레이어를 통해서 이를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그리고 유저 인텐션 프레딕션 레이어에서는 유저의 최신 관심사 기반으로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션 베이스드, 실시간성인 세션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 뒷단에 리랭크 레이어가 없으면 이게 마지막 단이잖아요. 이게 끝단이잖아요. 엔드 단이거든요. 이 엔드 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세션 베이스 리코멘데이션의 추천 레이어, 그리고 오더를 잘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스트레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여기서 활용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 이 리랭크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템의 업셀 추천보다 크롭셀에 집중해서 유저의 인텐션 기반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텐션 기반 부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애가 무조건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추천 아이템들을 잘 뽑아내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리드 앵커레이어가 있다면 리드 앵커레이어에서는 알고리즘의 모델 성능보다는 전략인 거예요, 전략. 알고리즘의 모델과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리드 앵커레이어. 어떻게 샘플링하고 어떻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내가 20살이라고 치고 내가 미혼 남성이라고 치면은 20살의 미혼 남성 다른 애들의 20살의 미혼 남성은 이런 거를 샀어. 너 아니 여자친구 없지? 여자친구가 좋아하느냐고 이런 거야. 그리고 소개팅 나갈까 안 돼서 소개팅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이 되게 중요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어질 수 있게끔 레이어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사고 싶다가도 마지막 단에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말이 별로 없었어. 근데, 내가 내일 소개팅인데? 내가 내일, 근데 이거 옷,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어, 패턴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추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구매까지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세팅하는 부분이 리랭크 레이어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도메인과 서비스에 따라 다 형태와 종류가 달라요. 요 맥락은 같지만, 도메인과 서비스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적용하기로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실무에서 어떻게 쓰냐?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 알고리즘을 활용하냐? 그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소가 카테고리가 솔직히 우리는 추천을 할 때 관계성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유저의 아이템이냐 시간, 그러니까 실시간성이냐 과거의 의존적이냐는 거예요. 타입은 사용자는 이제 사용자는 사용자고 아이템은 상품이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필터에 웨이트를 거는 거예요. 아이템별 웨이트, 추천에 대한 어떤 프로바빌리티, 그리고 UI적으로 잘 후킹할 수 있게끔, 고객한테 잘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후킹할 수 있게끔, 필터링에 웨이트를 걸어서 A/B 테스트도 하고, 아이템도 바꿔보고, 이 추천이 안 맞으면 다른 것도 끌어오고,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템과 아이템의 관계냐, 유저와 유저의 관계냐,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매 활동까지 이어지게끔 리텐션을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추천에서. 그래서 이 릴레이션 모델이 결국에 이 릴레이션 모델이 서비스로 잘 이어져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걸어보시고 두 번째로 아키텍처 구조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후보 상품군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캔디데이트 프로덕트를 잘 뽑아가지고 이 상품 정보를 잘 필터링을 적용해서 그거를 유저 정보와 인베딩을 해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해서 유저 아이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뽑는데 이게 뽑는 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얘가 최근에 어딜 갔고 얘가 최근에 뭐 어떤 걸 검색했고 이 친구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세부적인 조정들이 일어나서 그 데이터를 그것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성분들 리스트.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데이터가 없네. 그럼 뭘 추천해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상품이 들어왔는데 얘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얘를 추천 리스트에 올릴 수가 없어. 그럴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상품에 들어왔을 때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어떤 정량적인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세팅해주고 걔가 노출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도 정해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추천 모델과 서비스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약간 루스드하게.
브루스트 커넥션하게. 그래야지 앞뒷단의 다양한 것들을 매핑해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 정보나 유정 정보가 서빙 타임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좀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내 선호를 바로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필터랑 부스팅 등의 변경이 쉽고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앞단의 추천 필터라든지 앞단의 뭐, 이 상품에 대해, 추천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허리 베이스로 RD 베이스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셀렉트하고 웨어저 걸고 뭐 걸고 해가지고 그걸 찾고 그걸 다시 랭킹으로 아니 올드한 방법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되게 시각각 변할 수 있게끔 다차원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뉴럴 콜라베이션 필터링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매트리스 필터레이션 문제점을 뉴럴 콜라베이션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유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딥러닝 모델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컨텐트 베이스 레코멘데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뷰나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기 필수적이고 그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은 시퀀셜한 데이터보다 클릭 로그 데이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 클릭 로그를 어떤 식으로 잘해서 잘 버무릴 수 있을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큰 데이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콜라보레이티브 랭킹이나 매트릭스 컴프리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이게 엄청나고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딥러닝밖에 없다. 그리고 GPU도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인데요. 네이버 쇼핑.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죠, 구조. 데이터 콜렉션, AI 모델, 리코멘더 엔진, 리코멘더 API 통해서 고객한테 서비스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뽑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하고 유저 파일, 유저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각각의 모델들을 가지고 피처를 뽑고 그것들을 이제 퀄리티 인포로 모델, 아이템 투 아이템 모델, 유저 투 아이템 모델로 가지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성능평가 메타릭 모델을 세워서 관련된 추천들을 수행해서 결과값들을 저장한 다음에 API로 콜에서 호출해서 온라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쉽죠? 이런 그림도. 기술적인 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다 있어요. 이 그림 한 장이 다 있죠.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볼 때 이제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하느냐. 자, 네이버 메인에서 이제 개인화 상품 추천을 할 때 명확한 추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왜 추천되는지, 이게 왜 너한테 왔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죠. 갑자기 나한테 뭔가가 추천이 왔어. 왜 왔는지 모르는데 왔어. 좀 고객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추천된 거지? 그러면은, 지금은 겨울이고요. 이거 준비하셔야지 뭐,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보시면은, 홈쇼핑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 하나의 추천의 일종이거든요. 되게 부러워하는 추천인데.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겠어? 이제, 어, 여름을 준비해야 돼. 수영복을 뭐 준비해야 돼. 뭐, 겨울에는 뭘 준비해야 돼. 근데 지금 아니면 못 사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걸 사야 된다. 뭐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한테 상품에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고객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냥 막 던지는 거네? 뭐 내가 굳이 구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왜 나한테 이런 노이즈가 오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 메타 정보를 활용해서 상품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앞에 요 부분, 상품 정보를 활용해서 상품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사유와 적정한 이유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그런 멘트를 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이템 인베딩으로 인기 상품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기 상품 바이어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러 아이템이 시중된 추천, 대중적인 선호도가 반영된 검색 결과 위주 상품을 소비하는데 이거는 고객들이 싫어해요. 요새 고객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폴드 아이템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추천을 하려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폴드 아이템 리코멘데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상품 메타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이 메타 정보를 잘 수집을 해야 돼요. 메타 정보 기반으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상품 인베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요게 아까 그 장표와 녹아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상품 메타 정보기만 학습 아이템 또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논문이 바로 이 메타 요 논문 메타 정보를 잘 가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문이 2016년에 나온 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발표자한테 드렸으니까. 그래서 비인기 상품은 잘 추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기 상품 바이어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를 메타 정보 기반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쇼핑 행동과 아이템의 메타 정보를 활용해서 인베딩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논문에 나온 내용들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를 번갈아 탐색한다. 그러면 사용자의 쇼핑 행동을 통해서 아디다스와 나이키 운동화가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 여기 중에서, 근데 구매를 안 해. 되게 재밌는 게 뭐야? 얘기하시, 아디다스와 나이키 운동화를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구매를 안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와 비슷한 가격은 저렴하지만 비인기 운동화를 올려주는 거죠. 디자인도 약간 비슷한. 그런데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프로덕트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릭이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아이템 인벤의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사용자 개인에게 필요한 상품 신규 등록, 상품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타 프로덕트 벡터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당근마켓에 이제 게시글 추천 알고리즘 좀 보겠습니다. 당근마켓 요새 많이 쓰시죠? 명품도 거래하시고, 당근마켓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래서 인풋 값으로 입력 유저가 퇴근본 상품 게시글 50개랑 지역, 다음글을 보시 당근마켓이 인기가 뜬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근마켓이 왜 인기가 있죠? 왜 갑자기 당근마켓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바로 이게 지역 기반. 지역 기반이라는 겁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리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자들은 자기 미션볼을 잘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당근마켓 거래하려면 위치 정보 공유를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해봤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어쨌든 그 미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형성이 된다는 거죠. 추천에 대한 어떤 기본 팩터들이 매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그걸 넣고 타겟으로 다음번 성분 게시글을 넣고 매트릭스 팩토라이징 개념을 이용해서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분할한 다음에 사용자 벡터 상품 게시글 벡터를 내접하고 사용자 벡터 상품 게시글 인베딩 그 FCNN을 거쳐가지고 내접각 계산하고 입력 유저 게시글 선택 확률을 반환해.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딥러닝을 진짜 많은 기술을 적용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딱 스마트만 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많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딱 정해진 포메이션을 맞는 그 샘플링의 기술만 썼을까요? 올드한 것만 썼을까요? 올드한 것도 오히려 중요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답은 안 하시니까.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기본에 초실했어요. 기본에. 왜냐면은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트랙 레코드가 없었어요. 트랙 레코드도 없었고 트랙 레코드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지역 기반이라는 것들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추천 방법으로도 충분히 커버링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인프라 코스트도 줄이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어 보이죠. 왜냐면 일단 지역 기반이.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이냐, 어떤 서비스냐, 어떤 것이냐, 그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굳이 엄청나게 크게 시스템 구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상황에 맞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더블유 쇼핑 같은 경우에도 학습 과정에 이제 DNN 모델 리그레이션을 써가지고 상품 정보로 예상 수익을 예측을 하고 이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판매 시간 플러스 예상 수익 예측
최대 가중치 매핑을 가지고 최적의 선정 시간표를 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더블 쇼핑이 홈쇼핑 업체예요, 홈쇼핑. 홈쇼핑 업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친구, 그러니까 홈쇼핑 업체의 특징은 뭐죠? 홈쇼핑 업체의 특징이 있잖아. 뒤에, 좀,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물 한 잔 마시면. 홈쇼핑 업체의 특징은 시즈널리티, 계절성 상품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상품이 있고, 계절성으로 잘 나가는 상품이 있고, 그 어떤 그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들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홈쇼핑이 한국에 온 지 좀 한 10년, 20년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상 수익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예상 수익을 예측한 거와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한 것과 그 오차를 줄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추천이라기 하기보다는 오차에 대한 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게 바로 헝가리안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추천도 되게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마다 다르고 산업마다 다르고 거기에서 활용할 방법마다 다른 거죠. 이것도 하나의 추천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N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매출 예측에 대한 추천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NS 홈쇼핑에서 제공한 분당 상품별 실적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추가해서 재가공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아까처럼 수집을 하고 그걸 활용해 외부 데이터가 이제 공유의 데이터, 기상청 데이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상청 데이터. 왜냐면은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행기를 다 취소하잖아요. 그럼 비행기값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보통 2, 3월에 계획을 해서 7월에 가는데 7월에 갑자기 장마가 오면 비행기값이 확 떨어지는데 2, 3월 가격으로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시즌2를 물어도 훨씬 이득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근데 그래서 이 기상청 데이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 홈쇼핑에서는 날씨가 맑고 날씨가 좋고 하면은 홈쇼핑을 안 보죠. 좀 날씨가 흐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할 거 없을 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상청 데이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데이터. 해당 데이터로 전체를 픽처 생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XG부스트로 평균 암산을 취급한 친구들을 설계하고 이걸 기준으로 헝가리안 알고리즘 적용해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뭐 매출 예측이라든지 구매까지 가는 그런 것들에 헝가리안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선호됩니다. 이건 처음 들으시는 알고리즘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자 유튜브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유튜브는 엄청나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제한된 컴퓨팅 파워, 스케일링, 그 프레시니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빠른 적용, 그리고 노이즈라는 게 낮은 질의 메타데이터 임플리시트 피드백인데 이게 이제 유튜브 실효실 때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죠.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약간 예전 장소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해야 돼요. 유저 정보를 토대로 유사도가 높은 후보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두 번째로 랭킹이에요. 추가 피처들을 유저 히스토리의 컨텍스트 그리고 어더 캐디데이션 소스 비디오 피처를 가지고 추가 피처를 더해서 성능 개선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생성을 해요. 추천 순위를 매긴 추천 영상이죠. 이걸 가지고 A/B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죠. 이 친구들 리랭킹을 안 하죠. 리랭킹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안 하잖아요. 이 두 가지로 승부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튜브 추천 같은 경우는 크게 근데 퀄리티보다는 그러니까 관심사의 반영이라든지 호기심의 반영에 대해서 더 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튜브 추천을 잘못됐다고 소송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 선호도를 더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좋죠.
그게 왜냐면 이 친구들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데 대한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알고리즘은 이제 이건데,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할 때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베딩 비디오 워치, 인베딩 서치 토큰을 가지고 에버리지 풀림을 때리고, 거기에 와치 벡터, 서치 벡터,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벡터 형태로 지오그래픽 인베딩을 해요. 인베딩을 해서, 인베딩 한 걸 가지고 밸류를 태워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프로치 탑앤 랭킹 주고, 클래시 프로바빌리티를 소프트매스를 주는 거. 요걸 다시금 살펴보면은 여기 유저 한 명이 본 영상에 인베딩을 하고 컴바이닝을 하고 애디셔널 피처를 더해서 여기 플립 커넥티드 램로 스택을 통해서 유저 인베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랭킹 네트워크라고 해서 랭킹 네트워크 부분들은 여기 지금 뭐냐면은 여기 피처를 집어넣은 걸 가지고 에버리지 외에 직접 인베딩을 넣고 각각의 랭킹을 통해서 가장 좋은 노멀라이제이션 포션을 학습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쪽 최종적으로 이제 서빙을 하는 서빙 타임에 그거를 랭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딥러닝 모델의 장점 단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걸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살펴보시면은 이겁니다. 넌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이게 10% 얘기하자면 복잡한 유저 아이템의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기존의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의 경우 선형 모델이므로 표현 학습이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봤을 때는 인풋 데이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막 피처를 막 만드는 거를 안 할 수도 있고, 피처 엔지니어 비용이 감소할 수 있고, 그렇죠. 딥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링하고 뭐 이게 기존에 막 그런 잡다한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및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넣을 때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들을. 그 시퀀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퀀스한 특성의 데이터에 되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피처 셋으로 둘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다음 아이템 추천도 가능하다. 그리고 플렉서빌리티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해서 아직도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업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는 분한테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는 진짜 그쪽에서 만든 그 정량적인 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다 바인딩해서 그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믿지 않아요. 비즈니스 파트 분들은. 그렇죠? 그 데이터 리파이어먼트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다 정제가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도메인 가보면은 딥러닝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태우게 생겨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그걸 다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좀 문제고. 그 다음에 많은, 인프라 코스트가 들죠. 그러니까 익스텐시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프라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되게 재밌는 거, 여기서 없는 건데, 이건 제가 일부러 안 쓰는데, 구조로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레가시 IT 조직들이 반대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는 딥러닝 추천 모델을 도입해서 이렇게 같이 버무리고 같이 인프라에 같이 녹여서 막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IT 부서들, 운영만 하는 부서들의 상당히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의 나와바리를 침범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걸 푸는데 제가 제일 어렵어요. 지금도 뭐 많이 풀진 않았죠. 그렇죠. 자꾸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단점이었고. 그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이제 그 실전에 적용할 때도 매트러닝이 나오거든요. 유클리안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유사도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로스로 학습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목적,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다 로스 펑션이거든요. 소프트레스 로스, 컨트라스티브 로스, 트리플 로스, 센터 로스, 피처 앤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라지 마진 로스라고 해서 이 로스들을 어떻게 사용하지에 따라
정말 다양한 매트릭 러닝 놈이 나와요. 이 매트릭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단에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성능평가 지표를 가지고 뒷단을 백업하는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 앞단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이즈를 좁혀주는 근데 캔디데이션 후보군 리스트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 이게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논문 읽다가도 그냥 웃기는데요. 한 번씩 실시간 때 보시면 됩니다. 매트릭러닝의 장점은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은 한국판 이미지에서만 대해서만 인식이 가능한데 이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지 않은 이미지도 DB로 구축만 해둔다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은 피처 간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도록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에는 비유사한 피처들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학습해요. 그러니까 이 피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잘 균형감 있게 팩업 해준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브런치 같은 경우에 추천 활용사를 잠깐 보시면요. 브런치 혹시 많이 쓰세요? 브런치? 브런치라는 이제 글쓰기, 글을 쓰는 그 서비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시간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브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품 연관성 피처, 상품 피처, 뭐, 사용자 영상 피처, 사전에 피처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스코링을 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폴드스타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왜냐면 신규 유저, 장기 휴면 유저, 비로그인 유저, 신규 추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기를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산업체로. 아니면 UX 편향 없는 인기기를 추천하는 거지. 산업체로. 근데 신규를 발행한 후에 피처 값들을 익스트랙션 하는 거를 본 거죠. 브런치에서는. 왜냐면 싱글 또는 글 수용을 하게 되면 컨텐츠 정보로 CBF 특징값을 추출을 해요. 갱신주기 30분 이내. 그 피드백 기반의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의 특징값을 추출해요. 한 시간에 3시간 이내. 그리고 멀티한 밴디트라는 피드백을 업데이트해요. 실시간으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양한 추천의 방법들이 믹스되고 혼용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노출하고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잘 제너레이션 하는지가 지금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 브런치 사례를 봤을 때 저는 근데 브런치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 추천을 잘못했다고 소송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금융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금융 같은 경우는 추천을 잘못했다가 고객이 그거를 잘못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제재를 받거든요. 금융. 그러니까 돈과 의료와 연관된 추천과 일반적인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브런치 추천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달라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브런치의 개인화 마스터 흐름도는 개인화 특징 요청을 해요. 유저가 이런 거를 룩업을 해서 분산 인퍼런스 덤프를 두고 실시간 랭킹을 두고 그 특징에 대해서 벡터를 가지고 같이 피처를 애드한 거를 가지고 추천글 리스트를 가서 추천과 프로젝션하고 메타DB 쌓고 개인화 추천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멀티한 밴디트 피드백을 가지고 실시간 처리를 했다. 아까 제가 항상 구조적인 한계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 데이터 기반 실시간성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근데 국내 뭐 추천을 적용한 업체 중에 그래도 이 멀티한 밴디트를 사용해서 실시간을 한 사례는 브런치가 제가 본 게 처음이라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 멀티한 밴디트라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한 밴디트라는 거를 알고리즘 적용할 때 장점이 실제 환경에서 오브젝트를 학습할 수 있어요. 리얼타임. 그리고 단기적인 보상, 리워드를 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주는 익스플로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멀티한 밴디트라는 걸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강화학습입니다. 이게, 얘기했으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서로게이트 오브젝트와 리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리 목표와 실제 목표. 그러니까 실제 환경을 바탕으로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유저와 아이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거 데이터 X를 바탕으로 이제 유저랑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은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목표, 오브젝트, 요거, 오브젝트이고, 결과적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오브젝트이고, 평점 클릭 여부, 체류 시간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일부는. 근데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사용된 인력 데이터 X와 레이블에 해당하는 Y가 프리디파인 돼야 돼.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버 게이트 오브젝트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강화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직접 성문장을 하면서 피드백을 학습을 해서 피드백을 학습을 해요. 피드백을. 그러니까 약간 원슈퍼바이저 러닝인 거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한 메리트의 경우에 구현된 현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모델을 직접 추천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피드백을 학습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개별 추천 행동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이력으로부터 선호도를 추출할 수 있게끔 뒷단의 백그라운드를 좀 고정한 겁니다. 결국 실제 시스템에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취한 게 아니라 예? 과거 데이터로부터 정의한 대리 목표를 정답으로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는 실제 현업에서 해당 출전 시스템의 클릭률과 구매율 등의 KPI를 최적화하고자 할 때 실제 목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문제죠,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 보상을 최적화하고 탐색을 할 수 있는 강화학습 모델, 멀티 메리트를 좀 활용해서 이런 장기적 보상을 최적화하고 고객한테 좀 더 고객이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실현해내고 찾아내고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멀티한 벨리트는 T번의 타임스 동안 액션을 취하는 일종의 이제 마크 오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대 보상이 높지 않더라도 미래의 보상을 높여줄 수만 있으면 대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탐색이죠. 그래서 강화학습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알죠.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의 트레이드오프 뭐 이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흥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의도, 세렌디피티라는 게 있거든요. 세렌디피티. 의도치 않은 행복, 의도치 않은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과 또 어떤 그 흥미가 더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그 되게 놀라운 거죠. 옛날 롤리 그 노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통령의 이름을 만든 그 친구들이 출연해서 나왔을 때 호기심 컨텐츠인데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흥미유발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의외의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더 선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강화학습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지만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전통적인 CF 프레임워크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가장 선호한 아이템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죠. 그죠? 고정된 하나의 타임프레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보상과 같은 개념이 없어요.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상파 3사 있을 때 재밌었습니까? 재밌는 콘텐츠가 많죠. 요새는 솔직히 사람들이 지상파 안 보고 넷플릭스 보죠. 다른 채널 많이 보잖아요. 콘텐츠가 풍성한, 콘텐츠 오브 퀄리티가 좋고, 콘텐츠가 많은, 다양한. 어느 순간 그게 시대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시대에는 강화학습,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발전할 수 있고, 또 호기심을 충족해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시대적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추천과 시대적 흐름과. 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게 추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추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동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한 메리트의 설정이 현실에 더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이템만 계속 추천해주면 사용자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고, 탐색 없이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면은 새로운 추가된 아이템을 추천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보상도 고려한 탐색이 추천 시스템의 단계적인 성능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저는 여기 좀 좋다. 뭐 보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매드 알고리즘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사용자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모델에 적용돼서 투표 결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 사용자는 인터랙션하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기분을 느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됐어? 얘가 날 어떻게 알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 모든 걸 보여주려고 다가서면 상대방은 오히려 멀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거리를 두면서 나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면 상대방이 다가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어떤 부분이 추천이기도 한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요.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정서적인 얘기인데, 정말, 그냥 좋아한다고 막 다가서면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그랬잖아요, 보통. 그 비슷한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면서 난 너한테 관심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나는 우유 좋아해 하는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얘가 우유가 먹고 싶을 때 우유를 주면은, 아, 얘가 나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약간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TV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추천도 약간 그런 거예요. 추천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추천 결과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이 모델에 반영이 되고, 다시 추천 결과로 나타나는 흡도가 상당히 깁니다. 솔직히 CF 기반으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멀티매트는 그게 약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 업데이트에 대한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클릭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델 같은 정적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한 번만 학습시키고 되게 오래 사용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흥분할 때마다 얘를 다시 돌려야 돼 말아야 되는 판단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 선호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멀티 메리트가 되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바로 강화수 페어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솔직히 사람들은 챗GPT 하면은 뭐 GPT만 얘기하는데 저는 레인포스 러닝, 휴먼 피드백 그것도 랭킹 모델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인포스 러닝, 휴먼 피드백이라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랭킹 모델인 거예요. 거기에 레이블링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이 없고 그게 랭킹 모델이거든요. 추천 시스템을 봤을 때 저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추천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검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컨텍스트 베리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베타가 어떤 벡터로 베타는 무언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세션 기반으로 DNN 기반, 세션 기반으로 추천 활용할 때 뭐가 문제냐? 세션 기반 추천이라는 거는 인명의 세션을 기반으로 유저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을 시퀀스로 모델링하고 추천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템 표현 외에 유저 표현도 수정을 하고 이전 기법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복잡한 아이템의 트랜지션을 무시하고 세션에서 정확한 유저 벡터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 스트럭처로 가져와서 그걸 하게 되면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요새 그래프 DB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그 논문을 보시면은 밑에 링크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고 설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점은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추천 시스템의 연구의 한계와 마지막으로 이제 SRGNN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트렌드를 잠깐 보시면 클립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미지 또 텍스트, 텍스트 이미지 서치가 가능해졌어요. 그 검색도 가능해졌다는 건 그걸 기반으로 추천도 가능해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클립 논문, 이 클립 관련된 것도 잠깐 뒷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코드와 이미지 코드를 가지고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에요. 근간적으로 볼 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베딩 유사도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매핑을 해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고,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예,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 논문을 했고, 여기에 왜 제가 CCR을 넣냐면, 여기 보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한 종류고, 심시에라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뒷장에 심시에라에 대해서 넣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 오늘 강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공유드렸고, 그럼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강의가, 아니면 질문이 부끄러우시면, 뭐, 메신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뭐, 강의가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어떤 부분이 궁금했다, 향후에는 뭐, 어떤 걸 원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